유명 금융 리서치 회사 있잖아요. 펀드스트랩. 여기서 비트코인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목소리가 나와서 시장이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어요. 네, 한쪽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러는데 바로 그 회사의 창업자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강세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도대체 한 회사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단순히 누가 맞고 틀리냐, 뭐 내부 분열이냐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목표는 이 겉으로 보이는 모순 뒤에 숨겨진 아주 체계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이 질문 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하는군요. 그렇죠. 각자는 어떤 질문에 답하고 있었는가, 이걸 파고들면 금융 분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어떤 질문에 답하고 있었는가. 그럼 이 모든 논란을 촉발시킨 두 개의 전망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네네. 먼저 시장의 경고등을 켠 션 페럴의 분석. 이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펀드 스트레스의 션 페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2026년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이 한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 꽤 구체적인 수치네요. 네네. 이런 조정 시나리오를 제시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이게 공개적인 투자 추천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작성된 어떻게 보면 내부 전략 자료에 더 가깝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임무는 어디까지 오를까 이게 아니라 맞아요.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빠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하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아하, 일종의 아이스버그 탐지기 같은 역할이군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물밑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오, 그거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런데 정작 이 배의 선장격인 공동창업자 톰 리는 갑판 위에서 전속력으로 전지인을 외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톰 리는 여러 방송이나 인터뷰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거라는 장기 낙관론을 아주 일관되게 펼쳐왔어요. 이 사람의 시선은 그럼 단기적인 파도가 아닌 거네요. 네, 거대한 조류에 맞춰져 있죠. 그가 보는 거대한 조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막연한 믿음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톰 리의 관점은 훨씬 넓어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풀고 있는지 뭐 이런 거시적인 유동성을 보고요. 네. 또 거대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막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암호화폐에 넣기 시작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거죠. 아, 그런 큰 흐름을 보는군요. 네, 그에게는 이런 거시적인 쓰나미가 션 페럴이 보고 있는 단기적인 파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한 명은 단기적인 파도를, 한 명은 거대한 조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다른 시선이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묶여서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커진 거군요. 정확해요. 한쪽엔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하락 가능, 다른 한쪽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갈 것. 이 헤드라인 두 개가 나란히 붙은 스크린샷 한 장이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잡한 맥락은 다 잊고 이 자극적인 모순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죠. 펀드 스트랩 자기들끼리 싸우나 하는 식으로요. 저도 솔직히 그 스크린샷을 봤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이 회사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나? 였어요. 외부에서 보기엔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술렁일 때 톱니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공식 해명 자료라도 냈나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장황함 공식 성명 대신 정말 세련된 방식을 택했죠. 세련된 방식이요? 네. 캐시안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펀드스트랩 고객이 X에 이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펀드스트랩 내부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글이었죠. 네, 그런데요. 그러자 톰리가 직접 그 글에 나타나서 딱 두 마디 답글을 달아요. Well stated. Well stated. 우리말로 하면 아주 잘 설명했네요 정도죠. 이게 전부였어요. 와, well stated 단 두 마디라니?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변명이나 해명 대신 시장에 있는 똑똑한 고객의 목소리를 빌려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잖아요. 맞아요. 방어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는 느낌이죠. 도대체 그 고객은 뭐라고 설명했기에 톱니의 공인을 받은 건가요? 이게 이번 논란의 핵심 열쇠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고객이 설명한 핵심은 바로 역할 분담이었어요. 그는 펀드 스트레스를 3명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렌즈로 시장을 보는 팀으로 묘사했죠. 3명이요? 네. 첫째, 션 페럴.
이 사람은 단기 리스크와 자금 흐름, 잠재적 손실을 분석하는 리스크 관리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는 거죠. 브레이크 역할. 알겠습니다. 그럼 톰 리는요? 둘째, 톰 리는 거시경제의 장기 사이클, 유동성, 기관의 수요 같은 더 큰 그림을 보는 매크로 전략가라고 설명했어요. 아,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 그렇죠. 목적지까지의 방향과 잠재력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브레이크와 내비게이션. 역할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었다고요? 네. 그 고객은 마크 뉴튼이라는 기술적 분석가도 언급했어요. 기술적 분석가요? 네. 이 사람은 앞선 두 사람과는 또 완전히 독립적으로 오직 차트의 패턴과 가격 움직임 그 자체만 보고 분석하는 기술 분석가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거시경제나 리스크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도로 표지판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들으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내비게이션, 즉 톰 리는 장기적인 목적지를 알려주고 기술 분석가인 마크 뉴튼은 단기적인 도로 표지판을 읽어주고 리스크 관리자인 숀 페럴은 혹시 모를 도로 위의 구덩이나 장애물을 계속 경고해주는 네네. 그런 한 팀이었던 거죠. 이건 내부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잘 짜인 탐험대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걸 멀티프레임 분석이라고 불러요. 멀티프레임 애널리시스. 멀티프레임 분석이요? 네.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건강하고 흔한 시스템이죠. 리스크 매니저의 보고서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임무 수행이고요. 거시 전략가의 보고서가 낙관적인 톤을 띠는 것도 당연한 임무 수행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거요? 내부적으로야 그게 합리적이겠지만 밖에서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펀드 스트랩 같은 대형 리서치 회사가 시장에 환선을 주지 않도록 하나의 통일된 하우스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은 없는 걸까요? 아, 어떻게 보면 양쪽에 다 발을 걸쳐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분석이 맞았다 하고 말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시장 참여자들이 오해한 핵심이죠. 핵심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회사는 하나의 통일된 전망만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리서치와 포트폴리오 전략의 차이를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에요. 리서치와 포트폴리오 전략, 그 둘은 어떻게 다른데요? 톰리가 제시하는 장기 낙관론은 리서치에 가까워요.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이 자산은 장기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일종의 장기적인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에요. 반면에 숀 페럴의 분석은 포트폴리오 전략에 해당돼요. 포트폴리오 전략. 그 지도를 따라가는 여정에서 당장 앞으로 6개월 안에 마주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거죠. 이건 단기적인 일기예보와 같아요. 아하, 지도와 일기예보. 지도의 목적지가 북쪽이라고 해서 당장 내일 비바람이 몰아친 바는 일기예보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두 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정보인데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지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착각해버린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팀판이랑 바이올린이 왜 다른 소리를 내냐고 따지는 것과 비슷해요.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이 사실은 해프닝이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투자자로서 얻어야 할 실질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게 자료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약 88,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당장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관점의 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점의 분리. 네. 단기적인 조정 전망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페럴의 경고는 단기적인 변동성과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고요. 톱니의 낙관론은 장기적인 방향성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의 시작이죠. 단순히 누구 예측이 맞을까를 고르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보다는 각각의 분석이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시간 지평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어떤 분석 보고서나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해요. 어떤 질문이죠? 이 분석은 향후 6개월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언인가? 아니면 향후 5년의 자산 배분을 위한 조언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같은 정보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향후 3개월 내 20% 조정 가능성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해보죠. 네. 레버리지를 쓰는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이건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아주 심각한 매도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5년 이상을 보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요. 오히려 기다렸던 추가 매수의 기회, 즉 박앤세일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같은 정보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같은 정보, 다른 해석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정보를 사라 아니면 팔아라 라는 하나의 결론으로만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엄페러의 부석은 사실 지금 당장 다 팔아라가 아니라 만약 당신이 단기적인 하락을 견딜 수 없는 포지션이라면 위험 관리를 고려해 보세요 라는 조언에 가까웠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톱니의 분석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사라가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거시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요. 두 사람은 애초에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펀드 스트레스의 전망 논란은 내부 분열이나 혼란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을 두고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교보제였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다양한 관점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더 건강한 리서치 기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펀드 스트레스에서 과연 누가 옳은가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보다는 투자자로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단기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명확히 분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일 겁니다. 아, 그 질문은 정말 생각해 볼 만하네요.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지만 매일매일의 뉴스 헤드라인,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나 공포 때문에 그 장기적인 전략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이번 펀드 스트레스 사례는 바로 그 점, 단기적인 파도 때문에 가야 할 항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